죽은 남편의 편지. 정희는 찻집 그리운 오후에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65세가 되도록 누군가를 기다리는 일에는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춰 설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물론 그 누군가는 이제 영영 오지 않을 사람이었지만 사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인사를 건네며 나가신다. 정희는 깍듯이 고개를 숙여 배웅했다. 20년째 이 자리에서 찻집을 운영하며 쌓아온 소중한 인연들이었다. 남편 도연이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정희는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 이 찻집을 열었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차 우리는 법도, 손님 대하는 법도, 돈 계산하는 법도 모두 어색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희만의 색깔이 입혀진 공간이 되었다. 은은한 재즈 음악, 손수 만든 쿠키의 달콤한 향, 그리고 무엇보다 정희의 따뜻한 미소가 사람들을 이곳으로 이끌었다.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 여보. 정희는 카운터 뒤편에 걸린 도연의 사진에 중얼거렸다. 45세의 도연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고가 나기 6개월 전에 찍은 것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의 미래는 밝아 보였다. 오후 햇살이 찻집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을 때 문 앞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지만 들어오는 사람은 없었다. 대신 문틈으로 하얀 봉투 하나가 밀려 들어왔다. 정희는 앞치마를 털며 문 쪽으로 다가갔다. 밖을 내다봤지만 이미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집어든 순간 정희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봉투 앞면에 적힌 이름 윤정희님. 그 밑에 적힌 주소는 분명 이 찻집 주소였다. 하지만 정희를 놀라게 한 것은 주소가 아니었다. 바로 그 글씨체였다. 20년 전 남편 도연이 쓰던 그 특유의 둥글둥글하면서도 정성스러운 글씨체였다. 말도 안 돼. 정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봉투를 이리저리 살펴봤지만 그 글씨는 분명 도연의 것이었다. 결혼 20년 동안 수없이 봐왔던 그 글씨였다. 장보기 메모에서부터 생일 편지까지 정희는 그 글씨를 외우고 있었다. 찻집 문을 잠그고 임시 휴업 팻말을 걸어둔 후 정희는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았다. 봉투를 뜯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다. 장난이라면?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이라면? 하지만 이 글씨체를 흉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다. 안에는 한 장의 편지와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20년 동안 당신을 속였어. 나는 죽지 않았어. 살아있어. 하지만 찾으려 하지 마. 절대로. 당신과 민서가 위험해질 수 있어. 난 정말 나를 확인하고 싶다면 이 좌표로 와. 반드시 혼자서.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당신을 사랑해. 지금도. 도현. 편지 밑에는 위도와 경도가 적힌 작은 종이가 있었다. 그리고 날짜 이틀 후 오후 2시. 정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다. 20년 전 그날이 생생히 떠올랐다. 여보, 나 며칠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도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던 그날. 평소와 달리 어디로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도연은 정희를 꽉 안으며 말했었다. 당신을 정말 사랑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잊지 마.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나갔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오후에 걸려온 전화.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가 절벽 아래로. 하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바다로 떠내려갔을 것이라는 게 공식 발표였다. 장례식에는 도연의 직장 동료들과 해군 관계자들이 왔었다. 그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이라며 정중히 조의를 표했지만 정희에게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다. 정희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종이의 질감, 잉크의 색깔, 모든 것이 최근에 쓰인 것 같았다. 20년 전 편지라면 이렇게 선명할 수가 없었다. 정말 살아있는 거야?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다. 기쁨과 분노, 그리움과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20년 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그 시간들. 민서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울던 밤들. 정희 자신도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지새웠던가.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뛰었다. 도연이 정말 살아있다면?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찻집 안은 점점 어두워졌지만 정희는 전등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편지를 꼭 쥐고 앉아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서였다. 엄마, 저녁 먹었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문 닫았어요? 아, 그냥 좀 피곤해서. 혹시 몸이 안 좋으신 거 아니죠? 제가 지금 갈까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다. 민서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편지에는 분명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적혀 있었다. 괜찮아. 내일 보자. 전화를 끊은 후 정희는 다시 편지를 펼쳤다. 좌표를 보며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검색해 봤다. 바닷가 근처, 그것도 도연이 사고를 당했다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정희는 도연의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에 도연이 말하는 것 같았다. 나를 믿어줄래?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정희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가슴팍에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찻집의 불을 모두 껐다. 내일, 아니 모레 오후 2시. 정희는 20년 만에 남편을 만나러 갈 것이었다. 그것이 진짜 도연이든 아니면 누군가의 잔인한 장난이든. 정희는 문을 잠그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도연아, 정말 너라면, 정말 살아있다면. 그 순간 찻집 맞은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정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검은 승용차 안에서 한 남자가 망원경으로 정희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다. 20년간의 침묵이 깨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민서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어머니의 찻집 앞에 섰다. 어젯밤 어머니와의 통화가 계속 신경 쓰였다. 20년 동안 어머니를 지켜본 변호사 딸의 직감으로 뭔가 평상시와 다른 기운을 느꼈다. 그냥 피곤해서라고 했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찻집 문 앞에 걸린 임시휴업 팻말을 보니 확신이 들었다. 어머니는 20년간 단 하루도 찻집 문을 닫은 적이 없었다. 민서는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다. 어머니가 평소 손님들과 차를 마시던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앞에는 어떤 종이가 펼쳐져 있었다. 엄마, 민서가 문을 두드리자 정희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급하게 테이블 위에 편지를 가슴팍에 숨겼다. 민서야, 왜 이렇게 일찍? 엄마, 문 열어주세요. 정희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다. 민서는 들어서자마자 어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눈이 붓고 안색이 창백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이 분명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별일 없어.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민서는 변호사다운 예리함으로 어머니의 거짓말을 알아챘다. 정희의 손이 계속 가슴팍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다. 엄마, 저 변호사예요. 거짓말 하시는 거 다 알아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다. 편지에는 분명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민서는 자신의 딸이었다. 그리고 변호사였다. 혹시 이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을지도 몰랐다. 민서야,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아빠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생각해? 민서의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대답해봐. 만약에 엄마 아빠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같이 장례식도 치렀잖아요. 정희는 천천히 가슴에서 편지를 꺼냈다. 이걸 어제 받았어. 민서는 편지를 받아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갔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이게 뭐예요? 아빠 글씨야. 말도 안 돼요. 민서가 소리쳤다. 누군가 엄마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빠의 글씨를 흉내낸 거라고요. 하지만 민서 역시 그 글씨체를 기억하고 있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써주던 일기장의 글씨, 생일 카드의 글씨. 너무나 특징적이어서 흉내내기 어려운 그 둥글둥글한 글씨체. 엄마, 이건 장난이에요. 누군가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라고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정희는 편지 봉투를 민서에게 보여줬다. 이 우편 스탬프 봐. 엊그제 것이야. 민서는 봉투를 자세히 살펴봤다. 정말로 최근의 스탬프였다. 그리고 종이의 질감도 새 것이었다. 민서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갑자기 20년 전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다. 엄마, 기억해요? 아빠 장례식 때 온 사람들 말이에요. 응, 해군에서 온 사람들. 그때 이상했어요. 아빠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하셨는데 왜 해군 사람들이 왔는지, 그리고 왜 시신을 찾지 못했는지. 정희도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장례식 당일 정중한 태도의 해군 장교들이 찾아와 기밀 업무에 관련된 일이니 자세한 설명은 드릴 수 없다고 했던 것.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충격받아서 아무것도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었어. 민서는 편지를 다시 들여다봤다. 엄마, 이 좌표는 어디예요? 바닷가 쪽이야. 아빠가 사고 났다는 곳 근처. 해시태그 의심에서 확신으로. 민서는 스마트폰으로 좌표를 검색했다. 정말로 도연이 실종된 곳에서 10km 정도 떨어진 해안가였다. 폐쇄된 등대가 있는 곳이었다. 엄마, 혹시 아빠가 다른 일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야? 해군 관련 일이요. 기밀 업무라고 했잖아요. 만약 아빠가 정말로 어떤 위험한 일에 연루되셨다면
민서는 변호사로서 여러 사건들을 다뤄보며 알게 된 사실들을 떠올렸다. 때로는 국가 기밀과 관련된 사람들이 가족에게조차 진실을 숨겨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데. 민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동시에 만약 정말 살아있다면 왜 이렇게 오랫동안 가족을 속였는지에 대한 분노. 엄마, 경찰서에 가요. 뭐? 이 편지 가져가서 필적 감정 받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20년 전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알아보고요. 정희는 망설였다. 편지에는 분명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적혀 있었다. 만약 정말 도연이 살아있고 어떤 위험 때문에 숨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그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다. 민서야, 만약 정말 아빠라면 이유가 있을 거야. 엄마,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죠. 만약 누군가 엄마를 속이려고 하는 거라면. 민서는 어머니의 어깨를 잡았다. 엄마, 20년 전 그날 밤 기억하세요? 아빠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적 없어요?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있었어. 아빠가 마지막 며칠 동안 계속 불안해했어. 그리고 그날 밤이요? 잠자리에서 나를 꽉 안으면서 미안하다고 계속 말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날 미워하지 말라고. 민서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출장을 가는 사람의 말이 아니었다. 엄마, 그럼 정말 아빠가 뭔가를 숨기고 계셨던 것 같아요. 경찰서에 가요. 최 형사님 기억하세요? 그때 수사 담당하셨던 분. 민서와 정희는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가는 길에 민서는 계속 생각했다. 만약 아버지가 정말 살아있다면, 20년 동안 자신들을 속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편 정희는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다. 도연이 정말 살아있다면 왜 지금에서야 연락을 했을까? 20년간 기다렸던 이유는 무엇일까? 엄마, 응? 만약 정말 아빠가 살아계신다면 전 아빠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희는 딸의 손을 꽉 잡았다. 민서야, 20년 동안 엄마 혼자 얼마나 힘드셨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아빠를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만약 정말 살아계셨다면 그럼 우리는 뭐예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배신감이 복잡하게 섞인 감정이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다행히 최 형사가 있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다. 머리는 희끗해졌지만 예리한 눈빛은 그대로였다. 윤정희 씨, 민서 씨? 어쩐 일로? 형사님, 이것 좀 봐주세요. 민서가 편지를 내밀었다. 최 형사는 편지를 읽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이게 언제? 어제 받았어요. 최 형사는 편지를 자세히 살펴봤다. 그리고 오래된 파일을 꺼내어 뒤적거렸다. 20년 전 박도연 실종 사건 파일이었다. 필적 감정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요? 최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20년 전 그 사건, 사실은 좀 이상한 구석이 많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시 수사 과정에서 해군 쪽에서 계속 개입했어요.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자세한 수사를 못하게 했죠. 민서와 정희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박도연 씨의 차가 발견된 곳. 그곳에 떨어졌다면 시신이 안 나올 리가 없어요. 조류나 수심을 생각해봐도. 그럼 아빠가 정말 확실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 뭔가 숨겨진 게 있었다는 건 분명해요. 최 형사는 파일을 덮으며 말했다. 이 편지가 진짜라면 박도연 씨는 어떤 이유로 20년간 몸을 숨기고 있었던 거겠죠. 형사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필적 감정부터 해보죠. 그리고 최 형사는 잠시 망설였다. 혹시 이 좌표대로 가볼 생각은 있으신가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려고 했어요.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박도연 씨가 20년간 숨어 있을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민서가 입을 열었다. 그럼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20년 전부터 궁금했던 사건이에요. 경찰서를 나오며 민서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정말 아빠일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확인해 봐야겠어. 만약 정말 아빠라면 전 아빠에게 할 말이 많아요. 정희도 마음이 복잡했다. 20년간 쌓아온 독립적인 삶,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남편. 기쁨과 분노, 사랑과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들이 경찰서에서 나오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검은 승용차가 있었다. 차 안에 남자가 휴대폰을 들었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까지 개입했어요. 알겠다. 계획을 앞당기자. 20년간의 침묵이 깨어지면서 새로운 위험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틀 후 오후 1시 정희와 민서 그리고 최 형사는 편지에 적힌 좌표를 향해 출발했다. 필적 감정 결과는 놀라웠다. 99.7% 일치. 그 편지는 정말로 박도연의 손으로 쓰인 것이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민서가 조수석에서 중얼거렸다. 최 형사가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게 갑자기 이렇게. 정희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다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20년 전 도연이 마지막으로 사라진 그 바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그냥 복잡해. GPS가 목적지 도착을 알렸다. 오래된 등대가 보이는 해안가, 그리고 그 아래로 이어지는 좁은 오솔길이 있었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등대 주변을 둘러봤다. 이미 오래전에 폐쇄되어 녹슨 철문이 입구를 막고 있었다. 하지만 문틈 사이로 최근에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보였다. 여기 발자국이 있네요. 최 형사가 바닥을 가리켰다. 정말로 등대 주변에는 여러 개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 중에는 분명 최근 것으로 보이는 것들도 있었다. 저기 뭔가 있어요. 민서가 등대 뒤편을 가리켰다. 등대 뒤편 바위 틈에 작은 방수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상자에는 자물쇠가 있었지만 비밀번호는 간단했다. 정희의 생일이었다. 상자를 열자 정희는 숨을 멈췄다. 안에는 여러 개의 작은 공책들과 사진들, 그리고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공책들을 하나씩 열어보니 도연의 일기였다. 20년간의 기록이 단편적이지만 꾸준히 적혀 있었다. 1998년 4월 15일. 정희야, 미안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하지만 당신과 민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었어.
2001년 9월 23일. 민서가 고등학교에 입학했구나. 멀리서 봤어. 많이 컸더라. 아빠 없이도 잘 자라줘서 고마워. 2010년 12월 25일. 정희의 찻집이 번창하고 있어. 당신 혼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미안하고 또 자랑스러워. 민서는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빠가 정말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사진들을 살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다. 정희가 찻집에서 일하는 모습, 민서가 대학교를 졸업하는 모습, 심지어 최근까지의 사진들도 있었다. 모두 멀리서 몰래 찍은 것들이었다. 이건 스토킹 아니에요? 민서가 분노했다. 아니야. 정희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건 사랑이었어. 곁에 있고 싶지만 있을 수 없어서 이런 식으로라도. 상자 맨 아래에는 새로운 편지가 있었다. 여보, 여기까지 왔구나. 정말 미안해. 20년 동안 이렇게 숨어서 지켜봐야 했던 것. 이제 조금씩 진실을 말할게. 나는 해군 정보사에서 일했어. 북한 잠수함 침투를 막는 작전에 참여했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 스파이는 정부 고위층과 연결되어 있었어. 내가 그 사실을 폭로하려고 하자 그들이 나를 제거하려 했지. 어쩔 수 없이 죽은 척할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이제 상황이 변했어. 그 고위층 인물이 작년에 사망했고 증거들이 공개되기 시작했어. 곧 내가 나타날 수 있을 거야. 다음 편지를 기다려. 하지만 절대 혼자 오지는 마. 아직 위험해. 편지를 읽고 있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뭐 하시는 거예요? 세 사람이 돌아보니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기다리고 계셨구나. 노인이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부인이시죠? 네. 무슨. 몇 년 전부터 이 근처에서 어떤 남자분이 자주 보였어요. 밤마다 등대 쪽을 바라보며 서 있곤 했지요. 최 형사가 나섰다. 어떤 남자분이었나요?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키가 크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리고 항상 뭔가 그리운 듯한 표정으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죠. 정희의 심장이 빨라졌다. 그 묘사는 도연과 일치했다. 언제까지 보셨나요? 한 달 전까지도 봤어요. 그런데 요즘은 안 보이네요. 대신 노인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이 근처를 자주 어슬렁거려요. 다른 사람들이요? 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뭔가 수상해 보였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할까 했는데 최 형사와 민서는 서로를 바라봤다. 정희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혹시 언제쯤부터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나요? 글쎄요. 일주일 전쯤부터인가. 일주일 전. 그것은 정희가 첫 번째 편지를 받기 바로 전이었다. 우리가 감시받고 있는 것 같아요. 민서가 속삭였다. 최 형사가 주변을 경계하며 말했다. 일단 여기서 나가죠. 너무 오래 있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세 사람이 차로 돌아가는 길 정희가 뒤를 돌아봤다.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등대 위쪽 언덕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망원경이나 쌍안경 같은 것이었다. 빨리 가요. 정희가 다급히 말했다. 차에 타자마자 최 형사가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를 통해 뒤를 확인하니
검은 SUV 한 대가 따라오고 있었다. 뒤에서 따라와요. 민서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확실해요? 네, 우리가 등대에서 나온 후부터 계속. 최 형사는 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검은 SUV도 거리를 좁히지 않으면서 꾸준히 따라왔다. 시내로 들어서자 검은 SUV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차 안의 사람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의도적으로 따라오고 있었다. 신호등에서 멈춰요. 민서가 말했다. 제가 차량 번호를 확인할게요. 빨간 신호등에 멈춘 순간 민서는 재빨리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검은 SUV의 번호판은 가려져 있었다. 그 순간 SUV에서 누군가 내렸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그들의 차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가요. 빨리. 최 형사는 아직 빨간불이었지만 급하게 출발했다. 다행히 다른 차들이 없는 틈을 타서 빠져나갈 수 있었다. 한참을 달린 후 검은 SUV가 더 이상 따라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세 사람은 안도했다. 경찰서로 가죠. 최 형사가 말했다. 아니에요. 일단 집으로 가요. 민서 집으로. 민서의 아파트는 보안이 잘 되어 있었다. 현관문에 디지털 도어락이 있고 경비실에서 방문자를 확인했다. 아파트에 도착해서야 정희는 긴장을 풀었다. 소파에 앉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희는 가방에서 도연의 일기들을 꺼냈다. 이걸 자세히 읽어보자. 분명 더 많은 단서가 있을 거야. 세 사람은 밤늦도록 도연의 일기들을 읽었다. 20년간의 기록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단서들을 찾을 수 있었다. 2005년 7월, 김 과장이 연락을 해왔다. 아직 위험하다고, 조금 더 기다리라고. 2012년 3월, 이한수 일당이 아직 나를 찾고 있다. 정희와 민서 주변에도 감시가 있는 것 같다. 2018년 10월, 드디어 X의원이 죽었다. 이제 조금씩 준비를 시작해야겠다. 김 과장, 이한수, 최 형사가 메모하며 말했다. 이 이름들을 조사해 봐야겠어요. 민서가 다른 페이지를 가리켰다. 여기 보세요. X의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2019년 5월, X의원의 죽음으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이한수가 남아있다. 그가 제거되기 전까지는 움직일 수 없어.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24년 9월.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정희에게 편지를 보내자. 20년을 기다렸으니 이제는 함께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한수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이한수가 누구죠? 민서가 물었다. 최 형사가 고개를 흔들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위험한 인물인 것 같네요. 그때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편지 받으셨죠?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목소리, 분명 도연의 목소리였다. 도연이? 정말 너야? 네, 여보. 나예요. 민서와 최 형사가 긴장한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다. 20년 동안. 왜?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당신들이 위험해요. 이한수 일당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오늘 따라온 사람들이. 맞아요. 그들이에요. 당분간 민서 집에 있으세요.
그리고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도연아, 언제 만날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곧이요. 며칠만 기다리세요. 모든 게 끝나면. 통화가 끊어졌다. 정희는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날 밤 민서의 아파트 아래 주차장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차 안에서 두 남자가 아파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3동 15층이 맞나? 맞다. 윤민서 변호사. 어머니와 함께 있을 거야. 언제까지 기다릴 건가? 보스가 지시할 때까지. 박도연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차 안에서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민서의 아파트에서 맞은 첫 번째 아침은 불안했다. 정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도연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20년 만에 들은 그 목소리는 예전과는 달랐다. 더 낮고 더 조심스러웠다. 엄마, 아침 드세요. 민서가 간단한 토스트와 커피를 준비했다. 고마워. 너도 많이 못 잤지? 네. 계속 아빠 생각이 났어요. 정말 살아계시는 게 맞다면 왜 이렇게까지. 창밖을 내다보니 어젯밤 그 검은 승용차가 여전히 주차장에 있었다. 정희가 커튼을 조금 젖히자 차 안에서 누군가 망원경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민서야, 저 차 봐. 민서도 창가로 다가와서 아래를 내려다봤다. 정말 우리를 감시하고 있네요. 최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사님, 지금 우리 아파트 아래에. 알고 있어요. 제가 새벽부터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경찰차를 보냈는데 그들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어요. 오후 2시쯤 아파트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다. 15층 윤민서님 방문자가 있으신데요. 김철수라고 하시는데 아시는 분인가요? 민서와 정희는 서로를 바라봤다. 도연의 일기에 나온 김 과장이 김철수일까? 어떻게 생긴 분이세요? 50대 정도 되어 보이고 정장 차림인데 공무원 같아 보여요. 정희가 결정했다. 올려 보내주세요. 몇 분 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윤정혜 씨시죠? 저는 김철수입니다. 도연이 형님과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김 과장은 거실에 앉아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펴봤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기계를 꺼내어 방안을 훑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도청 장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다행히 깨끗하네요. 기계를 치우고 나서야 김 과장이 입을 열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도연이 형님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당신이 정말 남편과 함께 일했던, 네, 해군 정보사 소속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대북 침투 저지 작전팀이었죠. 김 과장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도연과 김 과장, 그리고 몇 명의 군인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이게 진짜 아빠네요. 민서가 사진을 들여다봤다. 당시 우리 팀은 북한 잠수함의 침투를 막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1998년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김 과장은 차분히 설명을 시작했다. 우리가 파악한 북한 잠수함의 동선이 미리 새어나가고 있었어요. 분명히 우리 내부에 정보를 빼돌리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아빠가, 도연이 형님이 그 스파이를 찾아냈어요.
하지만 그 스파이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어요. 김 과장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 스파이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김재호 의원. 당시 국방위원회 소속이었죠. 정희는 그 이름을 기억했다. 20년 전 유명했던 정치인이었다. 도연이 형님이 그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려고 했는데 김재호 의원이 먼저 움직였어요. 무슨 뜻이에요? 도연이 형님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미리 눈치채고 가짜 사고를 만들었죠. 민서가 놀라며 물었다. 가짜 사고요? 네, 도연이 형님의 차를 절벽 아래로 굴려보내고 형님은 미리 다른 곳으로 피했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사고사로 처리된 거죠. 정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럼 20년 동안 형님은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계속 김재호 의원을 감시했죠. 언젠가는 그의 죄를 밝혀내기 위해서. 하지만 왜 지금에서야? 김 과장이 한숨을 쉬었다. 작년에 김재호 의원이 죽었어요. 자연사였죠. 그래서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나요? 김재호 의원에게는 부하가 있었어요. 이한수라는 자입니다. 북한과 직접 연결된 공작원이었죠. 정희는 도연의 일기에서 본 그 이름을 떠올렸다. 이한수가 김재호 의원의 죽음 이후 모든 증거를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연이 형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를. 맞아요. 이한수는 도연이 형님을 찾기 위해 가족들을 이용하려고 해요. 김 과장이 휴대폰을 꺼냈다. 형님과 통화해 보시겠어요? 정희의 심장이 뛰었다. 김 과장이 번호를 누르자 곧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괜찮아요? 도연아? 정말 너구나. 네, 정말 미안해요. 20년 동안 이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어요. 민서가 전화기를 받았다. 아빠, 민서야. 아빠야. 많이 컸구나.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빠 왜 이렇게 해야 했어요? 미안해, 딸아.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정희가 물었다. 아직은 위험해요. 이한수 일당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도연이 잠시 망설였다. 내일 밤에 만나요. 김 과장이 안전한 장소를 준비할 거예요. 어디서요? 옛날 우리가 자주 가던 곳. 기억해요? 첫 데이트했던 카페. 정희는 그곳을 기억했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작은 카페였다. 지금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직 있어요. 사장이 바뀌긴 했지만 거기서 밤 10시에 만나요. 하지만 조심해서 와요. 통화를 마친 후 김 과장이 계획을 설명했다. 내일 밤까지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이한수 일당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오늘 밤에 이곳을 떠나야 해요. 제가 안전한 곳을 준비했습니다. 김 과장은 창밖을 내다봤다. 아래 주차장에 검은 승용차가 여전히 있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제 차로 갈아타세요. 그들이 눈치채기 전에 민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 안전할까요? 20년간 도연이 형님을 지켜온 방법이에요. 믿으셔도 됩니다. 밤 11시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김 과장의 차는
평범한 회색 소나타였다. 눈에 띄지 않는 차가 최고예요. 차에 타자마자 김 과장이 복잡한 경로로 운전하기 시작했다. 뒷골목과 일방 통행로를 이용해서 혹시 모를 추적자를 따돌렸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강남 쪽 원룸 하나를 빌려뒀어요. 거기서 하룻밤 지내고 내일 밤에 도연이 형님을 만나는 거예요. 원룸은 생각보다 괜찮았다. 깨끗하고 필요한 물건들이 다 구비되어 있었다. 자주 이런 곳을 이용하시나 보네요. 민서가 말했다. 직업상 어쩔 수 없어요. 20년간 도연이 형님도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정희는 창밖을 내다봤다. 평범한 주택가 풍경이었다. 그 어디에도 남편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도연이는 어디서 살고 있어요?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살고 있어요.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위험하거든요. 김 과장이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며 말했다. 내일 밤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한편 도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한수가 부하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다. 박도연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족들을 통해서 유인하는 건가요? 그런 것 같다. 내일 밤에 만날 계획인 모양이다. 이한수는 지도를 펼쳐놓고 여러 장소에 표시를 했다. 모든 가능한 장소에 사람을 배치해라. 20년을 기다렸는데 이번엔 놓칠 수 없다. 원룸에서 보낸 밤 정희는 잠이 오지 않았다. 내일이면 20년 만에 도연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엄마, 잠 안 와요? 민서가 침대에서 일어났다. 응. 너도? 네. 아빠를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실감이 안 나요. 모녀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다. 민서야, 만약 아빠가 다시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다면? 글쎄요. 20년이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우리도 많이 변했고 아빠도 많이 변했을 거예요. 정희도 그 생각을 했다. 45세의 도연과 68세의 도연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맞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가족이에요. 새벽 4시쯤 김 과장이 갑자기 잠에서 깼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조심스럽게 창밖을 내다보니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수색하고 있었다. 큰일 났다. 김 과장이 정희와 민서를 깨웠다. 뭔가요? 들켰어요. 빨리 나가야 해요.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였다. 뒷문으로 나가요. 김 과장이 짐을 챙기며 말했다. 세 사람은 급하게 원룸을 빠져나왔다. 다행히 건물 뒤편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비상구가 있었다. 차는 어떻게 해요? 포기해야죠. 새 차를 구해야 해요. 새벽 거리에서 택시를 잡았다. 김 과장이 운전사에게 목적지를 말하려는 순간 뒤에서 검은 SUV가 나타났다. 저 차요. 민서가 뒤를 가리켰다. 택시 운전사는 상황을 파악하고 급하게 속도를 높였다. 무슨 일이에요?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김 과장이 외쳤다. 하지만 새벽 시간에 한산한 도로에서 택시는 SUV를 따돌리기 어려웠다. 저기 지하철역에 세워주세요. 지하철역에 뛰어들어간 세 사람. 다행히 첫 차 시간이라 사람들이 조금씩 있었다. 어디로 가죠? 일단 강남역으로.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해요. 지하철 안에서 김 과장이 휴대폰으로 도연에게 연락했다. 형님, 큰일 났어요. 들켰어요.
알았어. 만남 장소를 바꾸자. 옛날 그곳 말고. 기억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작전했던 그곳. 네, 알겠어요. 통화를 마친 김 과장이 정희에게 말했다. 장소가 바뀌었어요. 오늘 저녁 6시 한강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한강공원이요? 네, 넓고 사람이 많아서 오히려 안전할 거예요. 정희는 불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20년을 기다렸는데 하루 이틀이 무슨 상관이겠는가. 하지만 이한수 일당의 추정망은 점점 좁혀지고 있었다. 그들과 도연 사이의 최종 대결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강공원에서의 만남까지 아직 시간이 있었다. 김 과장은 세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 고민했다. 그때 정희가 제안했다. 우리 옛집에 가봐요. 옛집이요? 도연이와 함께 살던 집이에요. 아직 팔지 않고 비워두고 있거든요. 민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엄마, 아직도 그 집을? 응. 언젠가 아빠가 돌아올 것 같아서. 김 과장이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예상하지 못할 장소니까. 오후 2시 세 사람은 정희와 도연이 20년 전까지 살던 집에 도착했다. 2층짜리 단독주택으로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견고해 보였다. 와, 정말 오랜만이네요. 민서가 감회에 젖어 말했다. 정희가 화분 밑에 숨겨둔 열쇠로 문을 열었다. 집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20년 전 모습 그대로였다. 거실 벽에는 아직도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어린 민서와 젊은 정희, 그리고 도연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 엄마, 왜 이 집을 그대로 둔 거예요? 정희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냥 아빠가 돌아왔을 때 변한 게 없었으면 좋겠어서. 김 과장이 집안을 둘러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상하네요. 도면상으로는 지하실이 있어야 하는데. 지하실이요? 정희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런 거 없는데요? 하지만 김 과장은 계속 바닥을 두드려 봤다. 부엌 한 구석에서 다른 소리가 났다. 여기에요. 바닥에 타일을 들어 올리자 숨겨진 손잡이가 나타났다. 그것을 당기니 바닥의 일부가 열렸다. 세상에. 정희가 놀라며 말했다. 지하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이 나타났다. 지하실에는 작은 방이 하나 있었다. 벽면은 온통 서류들과 사진들로 가득했다. 마치 수사본부 같은 모습이었다. 이게 뭐예요? 민서가 벽의 사진들을 보며 물었다. 사진들을 자세히 보니 김재호 의원과 여러 정치인들, 그리고 낯선 사람들의 사진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각 사진마다 메모들이 붙어 있었다. 김 과장이 흥미롭게 살펴보며 말했다. 도연이 형님이 20년간 수집한 자료들이네요. 책상 위에는 여러 개의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X 프로젝트, 이한수 관련 자료, 북한 연결고리 등의 제목이 붙어 있었다. 정희가 X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봤다. 그 안에는 20년 전부터 최근까지의 자료들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1998년 3월 15일 김재호 의원, 북한 공작원 이한수와 접촉 확인. 1998년 7월 20일 군사기밀 유출 루트 파악. 김재호 이한수 북한 직통라인. 1998년 10월 10일 신변 위협 감지. 가족 보호를 위한 계획 필요.
민서가 다른 파일을 들춰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엄마, 여기 우리 사진들도 있어요. 정말로 파일 안에는 20년간 정희와 민서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찻집에서 일하는 모습, 민서의 학교 행사들, 일상적인 모습들이 촬영되어 있었다. 각 사진마다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정희, 오늘도 혼자서 잘하고 있구나. 미안해. 민서가 변호사가 되었다. 자랑스럽다. 방 한 구석에는 작은 금고가 있었다. 김 과장이 살펴보니 전자식 잠금 장치였다. 비밀번호가 뭘까요? 정희가 생각해 보더니 숫자를 눌렀다. 자신의 생일이었다. 하지만 열리지 않았다. 민서도 자신의 생일을 시도했지만 마찬가지였다. 결혼기념일은 어때요? 김 과장이 제안했다. 정희가 1978년 5월 14일을 입력하자 삐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다. 금고 안에는 여러 개의 USB와 문서들, 그리고 녹음기가 들어 있었다. 김 과장이 노트북을 가져와 USB를 확인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타났다. 이건 김재호 의원과 이한수의 대화 녹음이네요.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20년 전 목소리들이 들렸다. 박도연이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제거해야 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고로 처리해. 깔끔하게.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말로 도연을 죽이려 했던 것이었다. 다른 USB에는 더욱 충격적인 자료들이 들어 있었다. 북한으로 넘어간 군사 기밀들의 목록, 관련된 정치인들의 명단, 그리고 금전거래 내역들. 이 정도면 국정감사감이네요. 민서가 자료를 보며 말했다. 김 과장도 놀란 표정이었다. 도연이 형님이 20년간 이런 일을 혼자서. 그때 또 다른 파일이 눈에 띄었다. 이한수 제거 계획이라는 제목이었다. 파일을 열어보니 최근 날짜의 계획서였다. 2024년 9월. 김재호 사망으로 상황 변화. 이한수 고립. 가족과의 재회를 통해 이한수 유인. 모든 증거 공개 후 이한수 체포. 뭔가 이상해요. 민서가 계획서를 읽으며 말했다. 뭐가? 아빠가 우리를 미끼로 사용하려는 건 아닐까요? 김 과장이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않아요. 도연이 형님은. 그때 정희가 다른 편지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정희와 민서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여보, 그리고 민서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희가 이곳을 찾아온 거겠구나. 나는 20년간 너희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너희의 도움이 필요해. 이한수는 단순한 공작원이 아니야. 그는 김재호 의원 사후의 모든 증거를 없애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해. 만약 그가 성공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질 거야. 오늘 밤 한강공원에서 만나는 것은 사실 함정이야. 함정이요? 민서가 놀라며 물었다. 편지를 계속 읽었다. 이한수를 유인하기 위한 함정이야. 그가 나를 잡으려고 올 거고 그때 경찰이 그를 체포할 거야.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 그래서 너희들은 오면 안 돼. 김 과장이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 거야. 김 과장이 편지를 읽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이 계획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그럼 오늘 밤에는 도연이 형님 혼자 가실 거예요. 경찰과 함께.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뭐가요? 20년을 기다렸는데 이런 식으로 끝낼 수는 없어요. 나도 가겠어요. 너무 위험해요, 엄마. 위험하면 어때? 남편이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큰일이야. 김 과장이 만류했다. 형님이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가야겠어요. 가족이니까. 민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가요. 아빠 혼자 보낼 수 없어요. 오후 5시 세 사람은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김 과장은 계속 만류했지만 정의와 민서의 의지는 확고했다. 최소한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세요.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알겠어요. 한강공원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다. 하지만 김 과장의 예리한 눈에는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였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수상한 인물들. 이미 와 있어요. 김 과장이 속삭였다. 이한수 일당이요? 네, 그리고 김 과장이 다른 방향을 가리켰다. 경찰들도 있어요. 저녁 6시가 되자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남자가 보였다. 나이가 들고 머리가 희끗해졌지만 분명 도연이었다. 정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20년 만에 보는 남편의 모습이었다. 정말 아빠네요. 민서도 감격하며 말했다. 하지만 김 과장이 그들을 막았다. 아직 안 돼요. 기다리세요. 도연은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20년간의 피로와 걱정이 역력했다. 그때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멀리서도 들릴 만큼 조용한 저녁이었다. 박도연, 오랜만이다. 도연 뒤로 한 남자가 나타났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냉정한 인상의 남자였다. 이한수, 도연이 일어서며 말했다. 20년간 숨어 있느라 고생 많았다. 주변에서 이한수의 부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도연을 포위하는 형세였다. 가족들은 어디에 숨겨뒀나? 그건 상관없는 일이다. 상관없다고? 20년간 기다린 복수인데? 이한수가 손짓을 하자 부하들이 도연에게 다가갔다. 그 순간 정희가 나섰다. 여보, 정희 씨. 김 과장이 말렸지만 이미 늦었다. 정희가 도연에게 달려가자 이한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역시 가족이군.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희야, 왜 왔어? 20년 만에 만나는데 혼자 둘 수는 없잖아요. 민서도 나타나자 이한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제 가족이 모두 모였군. 20년간의 게임을 끝낼 시간이다. 하지만 그때 공원 곳곳에서 경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 형사의 지휘 아래 이한수 일당을 포위했다. 이한수, 체포한다. 진짜 게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한강공원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다. 경찰들이 사방에서 나타나자 이한수의 부하들도 무기를 꺼내들었다. 모두 무기를 내려놓아. 최 형사가 확성기로 외쳤다. 하지만 이한수는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20년을 준비해온 박도연이 이 정도 함정밖에 못 만드나? 그 순간 이한수가 손짓을 하자 공원 반대편에서 또 다른 무리들이 나타났다. 경찰복을 입고 있었지만 뭔가 다른 분위기였다. 가짜 경찰이다. 김 과장이 외쳤다. 진짜 경찰과 가짜 경찰, 그리고
이한수 일당이 뒤섞이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총소리와 고함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도연이 정희와 민서를 벤치 뒤로 끌고 갔다. 여보, 왜 왔어? 위험하다고 했잖아. 20년 만에 만나는데 혼자 둘 수는 없잖아요. 정희는 도연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20년 전보다 훨씬 늙고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그녀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었다. 아빠, 민서가 도연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민서야, 많이 컸구나. 아빠가 정말 미안해. 도연이 딸을 끌어안자 20년간 쌓였던 원망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아빠, 왜 이렇게 해야 했어요?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다른 방법이 없었어. 총격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한수가 확성기를 들었다. 박도연, 20년간 쫓고 쫓기는 게임이 재미있었나? 이한수, 이제 끝이다. 끝? 이제 시작이지. 이한수가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작은 리모컨 같은 것이었다. 이게 뭔지 아나? 이 공원 곳곳에 설치해둔 폭탄들의 리모컨이다. 경찰들과 시민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거짓말이야. 도연이 외쳤다. 거짓말? 한번 확인해 보지. 이한수가 버튼을 누르자 공원 한쪽에서 작은 폭발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도연이 물었다. 이한수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왜? 내가 김재호 의원을 죽였으니까. 뭐라고? 김재호 의원이 작년에 죽은 건 자연사가 아니야. 내가 독을 탔지. 도연의 얼굴이 경직되었다. 그건 인정하는 거군. 20년간 증거를 모으더니 결국 복수를 한 거야. 정희와 민서가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다. 아빠, 설마. 도연이 고개를 숙였다. 김재호는 죽어야 했어. 그가 살아있는 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뻔했거든. 그래도 살인은. 민서가 말을 잇지 못했다. 딸아, 세상엔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악들이 있어. 김재호는 20년간 북한에 기밀을 팔아넘겼어. 수많은 우리 군인들이 그 때문에 죽었지. 이한수가 박수를 쳤다. 감동적인 가족 상봉이군. 하지만 이제 모두 함께 죽을 시간이다. 그가 다시 리모컨을 들어 올렸다. 3초 준다. 3, 2. 그 순간 김 과장이 이한수에게 달려들었다. 안 돼. 두 사람이 리모컨을 두고 격투를 벌였다. 그 사이 최 형사가 저격수에게 신호를 보냈다. 지금이다. 총소리와 함께 이한수의 부하 하나가 쓰러졌다. 하지만 이한수는 김 과장을 인질로 잡았다. 한 발짝도 더 오지 마. 이 사람이 죽어도 좋단 말이야. 김 과장이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형님, 가족을 데리고 피하세요. 김 과장, 20년간 기다렸는데 이렇게 끝낼 순 없어요. 김 과장이 이한수와 함께 바닥으로 굴렀다. 그 순간 리모컨이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리모컨이 부서지자 이한수가 분노에 휩싸였다. 20년을 준비했는데. 그가 권총을 꺼내 도연을 향해 겨눴다. 너만 죽이면 돼. 정희가 도연 앞으로 뛰어들었다. 안 돼. 여보.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쓰러진 것은 이한수였다. 최 형사의 정확한 저격이었다. 끝났다. 도연이 중얼거렸다.
공원이 정리되고 나서야 가족 셋은 제대로 마주 볼 수 있었다. 정말 끝난 거예요? 정희가 물었다. 네, 이제 정말 끝났어요. 도연이 아내와 딸을 끌어안았다. 20년 만에 진정한 포옹이었다. 아빠, 이제 집에 같이 갈 수 있어요? 민서가 물었다. 도연이 망설였다. 나는 아직 갈 곳이 없어. 무슨 소리예요? 집이 있잖아요. 정희가 말했다. 하지만 20년이 지났어.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고, 그럼 다시 살아나면 되잖아요. 민서가 웃으며 말했다. 최 형사가 다가와서 말했다. 복잡한 법적 절차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박도연 씨가 20년간 모은 증거들 덕분에 많은 것들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처벌받아야 하나요?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오히려 공로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니까. 도연이 고개를 저었다. 공로는 필요 없어요. 그냥 가족과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김 과장이 실려간 병원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의사가 나왔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며칠 입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도의 한숨을 내쉰 도연이 병실로 들어갔다. 고마워, 김 과장. 너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그보다 이제 정말 가족과 함께 사실 수 있겠네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 20년이라는 시간이. 김 과장이 웃었다. 시간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있으면 충분하죠. 병원 복도에서 정희와 민서가 대화를 나눴다. 엄마, 정말 아빠와 다시 살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20년 동안 나도 많이 변했고, 아빠도 많이 변했을 거야. 하지만 여전히 사랑하세요? 정희가 병실 안에 도연을 바라봤다. 김 과장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 20년 전과 똑같았다.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 하지만 이제는 다른 종류의 사랑일 거야. 다른 종류요? 20대에 했던 사랑과 60대에 하는 사랑은 다르잖아. 더 깊고, 더 이해심 많고. 그날 밤 병실에서 도연이 정희에게 말했다. 여보, 나는 정말 많이 변했어. 20년간 혼자 살면서 나도 변했어요. 혼자서 찻집도 운영하고 민서도 키우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희가 도연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단 말은 그만해요. 이제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요. 어떻게 하고 싶어? 정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천천히 해요. 20년을 기다렸는데 급할 게 뭐예요? 민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다. 20년간 원망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희생했다는 것을. 엄마, 저 아빠한테 너무 심했나요? 아니야. 당연한 감정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서야, 아빠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야. 실수도 했을 거고 잘못된 선택도 했을 거야.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정희가 딸을 껴안았다. 맞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가족이야. 며칠 후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20년간 숨어 살던 영웅, 국가를 위한 위장 사망 같은 제목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도연은 인터뷰를 거절했다. 영웅이라니. 나는 그냥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최 형사가 방문해서 말했다.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필요 없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일주일 후 정희는 오랜만에 찻집 문을 열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사장님,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가족 일이 좀 있었어요. 정희는 손님들에게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오후에 도연이 찻집에 나타났다. 20년 만에 이곳에 온 것이었다. 많이 바뀌었네. 그동안 혼자서 꾸며온 거예요. 도연이 카운터를 둘러보며 말했다. 혼자서도 이렇게 잘 해냈구나. 자랑스러워. 같이 일할래요? 정희가 제안했다. 나는 차 우리는 것도 잘 모르는데 배우면 되죠. 시간은 많아요. 도연이 앞치마를 메고 정희 옆에 섰다. 어색했지만 새로운 시작이었다. 첫 손님이 들어왔다. 단골 할머니였다. 새로 오신 분인가요? 정희가 웃으며 말했다. 네, 제 남편이에요. 남편? 사장님이 결혼하신 줄 몰랐는데. 오래전에 결혼했는데 이제야 함께 일하게 됐어요. 할머니가 도연을 보며 말했다. 잘생기셨네요. 사장님과 잘 어울려요. 도연이 어색하게 웃었다. 20년 만에 듣는 일상적인 대화였다. 그날 저녁 찻집을 정리하며 정희가 말했다. 어때요? 첫날 치고는 괜찮았죠? 응.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천천히 배워가면 돼요. 급할 건 없어요. 도연이 정희를 바라봤다. 20년간 이런 평범한 행복을 꿈꿨어. 이제 현실이 됐잖아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찻집 밖을 바라봤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이제는 특별했다. 20년간의 긴 여행이 끝나고 진짜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도연이 찻집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컵을 깨뜨리기도 하고 주문을 헷갈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져 있었다. 여보, 테이블 3번에 아메리카노 하나요. 정희가 주문을 전했다. 알겠어요. 도연이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보며 정희는 미소를 지었다.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다. 그때의 도연은 군인이었고 이런 세심한 일과는 거리가 멀었다. 아저씨, 커피 진짜 맛있어요. 대학생 손님이 엄지를 들어 올렸다. 고마워요. 도연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번졌다. 20년간 숨어 살면서 잃어버렸던 평범한 인간관계의 따뜻함이었다. 주말 오후 민서가 찻집을 찾았다. 요즘 자주 들르곤 했다. 아빠, 엄마 안녕하세요. 민서야, 어서 와. 오늘은 또 무슨 일로? 민서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아빠, 호적 복구 관련 서류예요. 거의 다 끝났어요. 도연이 서류를 들여다봤다. 박도연 사망신고 취소 신청서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다. 이제 정말 살아 돌아오는 거네. 정희가 감격스럽게 말했다. 20년 만에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에요. 민서가 아버지를 보며 말했다. 아빠,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 제 결혼식 때 아빠가 저를 데려다 주실 수 있어요? 결혼식? 정희와 도연이 동시에 물었다. 민서가 부끄럽게 웃었다.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검사예요.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만났거든요. 세상에. 언제부터? 한 달 전부터요. 아빠 사건이 마무리되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도연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딸이 결혼한다니.
아빠로서 제대로 해줄 수 있을까? 아빠가 옆에 있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희가 민서의 손을 잡았다. 언제 볼 수 있을까? 그분을. 다음 주 일요일에 데려올게요. 같이 식사하면서 인사드리게 할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연이 말했다. 여보, 나 같은 사람이 민서의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왜 그런 말을 해요? 20년간 아버지 노릇을 못했잖아. 이제 와서 갑자기. 정희가 도연의 손을 잡았다. 20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해주면 돼요. 하지만 민서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다 놓쳤어. 첫걸음마, 첫말, 입학식, 졸업식?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순간들이 더 중요해요. 결혼식, 손주 탄생, 그런 것들. 도연의 얼굴이 밝아졌다. 손주라, 나도 할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당연하죠. 다음 주 일요일 민서가 예비 남편 강준호 검사를 데려왔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차분하고 신중한 인상의 남성이었다. 안녕하세요. 강준호입니다. 도연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박도연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민서 씨한테 아버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도연이 어색해했다. 존경스럽다니. 그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을 뿐이에요. 강 검사가 진지하게 말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20년을 희생하신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식사 자리에서 강 검사가 민서를 대하는 모습을 보며 도연은 안도했다. 진심으로 딸을 사랑하는 게 보였다. 민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연이 물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민서가 힘든 일이 생기면 함께 견뎌내겠습니다.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도연이 그 말에 크게 감동했다. 자신이 20년간 하지 못했던 일을 이 남자가 해주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날 밤 정희가 도연에게 말했다. 당신 요즘 자주 밖에 나가죠? 응, 그냥 산책하는 거야. 어디로 산책을 그렇게 오래 해요? 도연이 망설이더니 말했다. 사실은 20년 전 우리가 살던 동네를 가끔 가봐. 왜요? 그냥 그때의 기억들을 정리하고 싶어서. 정희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혹시 우리와 함께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러는 거 아니죠? 아니야, 절대 그런 게 아니야. 다음 날 오후 도연은 혼자 20년 전 살던 동네로 갔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여전히 익숙한 풍경이었다. 동네 슈퍼 앞에서 멈춰섰다. 예전에 민서와 함께 과자를 사러 오던 곳이었다. 도연 씨? 정말 도연 씨 맞나요? 뒤에서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니 옛 이웃 아주머니였다. 아, 안녕하세요. 세상에, 살아계셨구나.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도연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요. 정희 씨도 참 고생 많이 했어요. 혼자서 민서 키우고. 근데 이제 돌아오셨으니 다행이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연은 무거운 마음이었다. 이웃들의 반응을 보니 정희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찻집에 도착하니 정희가 혼자 정리를 하고 있었다. 여보, 혼자 하지 말고 기다리지 그랬어. 괜찮아요. 금방 끝나요. 도연이 정희 옆에 앉았다. 오늘 옛 동네 갔다 왔어. 어땠어요?
많이 변했더라. 그런데 김아주머니를 만났어. 정희의 손이 잠시 멈췄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씀하시더라. 그런 이야기는 왜 꺼내요? 미안해서, 정말 미안해서. 정희가 도연의 손을 잡았다. 그런 말 그만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며칠 후 찻집으로 택배가 왔다. 발송인이 적혀 있지 않은 의문의 소포였다. 뭘까? 정희가 소포를 뜯었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다. 편지를 펼쳐보니 도연의 글씨였다. 여보, 그리고 민서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준비해둔 마지막 선물을 받을 때가 온 것 같구나. 20년간 너희들을 지켜보면서 준비한 것들이 있어. 이 열쇠는 그것들이 있는 곳의 열쇠야. 주소 강남구 XX동 XXX번지 지하 1층 창고. 그날 저녁 가족 셋이 함께 그 주소로 갔다. 오래된 건물의 지하에 작은 창고가 있었다. 열쇠로 문을 열자 그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벽면에는 20년간의 사진들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정희의 찻집 개업일, 민서의 대학 입학식, 졸업식, 변호사 시험 합격 발표일. 모든 중요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아빠가 정말 다 지켜보고 계셨구나. 민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한쪽에는 깔끔하게 포장된 선물들이 있었다. 각각의 날짜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정희 50번째 생일 선물 늦었지만 받아줘. 민서 대학 졸업 축하 선물 자랑스럽다. 정희 찻집 10주년 기념 혼자서도 잘 해냈구나. 선물들을 하나씩 뜯어보며 세 사람은 울고 웃었다. 목걸이, 반지, 책, 옷. 모두 정성스럽게 고른 것들이었다. 마지막에는 두꺼운 일기장이 있었다. 제목은 우리 가족에게였다. 첫 페이지를 펼쳐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다. 20년간 함께할 수 없었던 나의 마음을 이 일기에 담았습니다. 매일매일 너희들을 생각하며 써내려간 편지들입니다. 정희가 몇 장을 넘겨 읽어봤다. 정희야, 오늘 내가 찻집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봤어. 20년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 미안하고 또 미안해. 민서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구나. 아빠가 옆에서 축하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무 자랑스러워. 일기를 다 읽은 후 창고 안은 한동안 조용했다.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빠, 이제 정말 용서할게요. 아니, 용서할 게 없었어요. 아빠는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어요.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다. 20년간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니. 당신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도연이 두 사람을 끌어안았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자. 20년을 잃었지만 앞으로 20년이 더 있잖아. 창고에서 나오는 길에 민서가 말했다. 아빠, 정말 제 결혼식 때 저를 데려다 주실 거죠? 당연하지. 세상 그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그리고 아이가 생기면 할아버지 역할도 제대로 해주실 거죠? 도연의 눈이 반짝였다. 물론이야. 20년간 못해준 아버지 역할을 할아버지 역할로 만회할게. 정희가 웃으며 말했다. 벌써부터 할아버지 역할 걱정을 하네. 빨리 손주를 보고 싶어서 그래. 찻집으로 돌아와서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가족 식사였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 정희가 물었다. 평범하게 살자.
찻집도 함께 운영하고 민서 결혼식도 준비하고 그리고 손주도 기다리고. 민서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라. 도연이 웃으며 말했다. 그날 밤 정희와 도연이 함께 설거지를 하며 대화했다. 여보, 이제 정말 끝난 거죠? 더 이상 숨을 일도 떠날 일도 없는 거죠? 응, 이제 정말 끝이야. 앞으로는 평범한 남편으로, 아버지로 살 거야. 약속해요? 약속해.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다. 20년간의 긴 여행이 끝나고 진짜 인생의 두 번째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20년 전에도 같은 별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 그 별들 아래에서 다시 함께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내일은 뭐 할까? 도연이 물었다. 내일은 그냥 내일이 되면 생각하자. 계획 같은 건 이제 지겹잖아. 도연이 웃었다. 맞아. 20년간 계획만 세우며 살았으니까. 이제는 하루하루가 선물이야.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2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평범한 행복이었다. 봄이 찾아온 어느 따뜻한 오후, 정희의 찻집은 웨딩 카탈로그와 청첩장 샘플들로 가득했다. 민서의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엄마, 아빠, 이 드레스 어때요? 민서가 태블릿으로 웨딩드레스 사진을 보여줬다. 예쁘다. 도연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뭘 입어도 예쁠 거야. 정희가 웃으며 말했다. 아빠는 뭘 입어도 예쁘다고만 하네. 사실이잖아. 도연의 얼굴에는 아버지의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자신의 딸이 결혼하는 것을, 그것도 자신이 아버지로서 축복해주는 것을 말이다. 아, 그리고 아빠. 민서가 가방에서 청첩장 한 장을 꺼냈다. 청첩장? 아빠 것만 특별히 만들었어요. 도연이 청첩장을 펼쳐보니 눈물이 핑 돌았다. 박도연 아버지께 20년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딸의 손을 예쁘게 잡고 버질로드를 걸어주세요. 사랑하는 딸 민서 드림. 민서야.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20년간 못 받으셨던 모든 초대장의 의미를 담았어요. 입학식, 졸업식, 취업 축하. 모든 걸 다. 정희도 옆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다. 그날 저녁 강준호가 찾아왔다. 예비 사위는 요즘 자주 찻집에 들러서 도연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아버님,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뭔데? 결혼식 때 아버님이 식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식사? 네, 신랑 아버지 인사 말이요. 도연이 당황했다. 나는 그런 거 잘 못해. 괜찮습니다. 마음만 전해주세요. 20년간 민서를 혼자 키워주신 어머님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이제부터 제가 민서를 잘 보살피겠다는 약속을 듣고 싶어서요. 그날부터 도연은 결혼식 인사말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수십 번을 쓰고 지우고를 반복했다. 여보, 뭐가 그렇게 어려워? 정희가 물었다. 20년간 못해준 아버지 역할을 이 한 번의 연설로 다 보여줘야 하는 것 같아서.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만 전하면 돼요. 하지만 도연에게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첫 번째 큰 일이었으니까. 결혼식 일주일 전 김 과장이 찻집을 찾았다.
완전히 회복된 모습이었다. 형님, 결혼식 준비 잘 되고 있나요? 응, 덕분에. 몸은 다 괜찮아?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런데 형님, 제가 하나 제안이 있어요. 김 과장이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게 뭐야? 20년 전 형님이 민서에게 주려고 사두셨던 목걸이예요. 제가 그때 맡아뒀거든요. 상자를 열어보니 섬세한 금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펜던트에는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다. 20년 전에 이걸 민서가 20살이 되면 주려고 하셨잖아요. 20년 늦었지만 결혼 선물로 주시면 어떨까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20년 전에 자신이 딸을 위해 준비했던 선물이었다. 결혼식 당일 아침, 도연은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새로 맞춘 턱시도를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했다. 어때? 괜찮아 보여? 정희에게 물었다. 멋져요. 정말 멋진 아버지 같아요. 떨려서 죽겠어. 20년간 기다렸던 순간이니까 당연하죠. 도연이 주머니에서 목걸이 상자를 꺼냈다. 민서에게 줄 선물이야. 20년 전에 사둔 거래. 정희가 목걸이를 보고 감탄했다. 정말 예쁘네요. 민서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결혼식장 신부 대기실에서 민서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20년 전의 어린 소녀가 이제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있었다. 민서야. 도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아빠, 들어오세요. 도연이 들어서자 민서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 어때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야. 정말 예쁘다. 도연이 목걸이 상자를 꺼냈다. 이것은 20년 전에 내가 20살이 되면 주려고 산 거야. 많이 늦었지만 민서가 목걸이를 보자 눈물이 핑 돌았다. 아빠, 메이크업 다 망가져요. 울지 마. 오늘은 가장 행복한 날이잖아. 결혼 행진곡이 시작되고 도연과 민서가 버질로드를 걸었다. 하객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민서가 도연의 팔을 꼭 잡고 속삭였다. 아빠, 떨려요. 나도 떨려. 하지만 행복해. 20년 늦었지만 이렇게 함께 걸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나도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제단 앞에 도착하자 강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도연이 민서의 손을 강준호에게 건네며 말했다. 내 딸 부탁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도연이 단상에 올랐다.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펼쳤다. 안녕하세요. 신부 아버지 박도연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20년간 아버지 역할을 못했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동안 혼자서 민서를 키워준 아내 정희에게 감사하고 그런 아버지를 용서해준 민서에게 미안하고 하객들도 모두 조용히 들었다. 오늘부터 민서는 강준호 씨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20년간 제가 해주지 못했던 사랑과 보살핌을 준호 씨가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도연이 잠시 말을 멈추고 민서를 바라봤다. 민서야,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 그리고 사랑해. 하객들이 기립박수를 쳤다. 민서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바라봤다. 축가 시간에는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정희가 무대에 올라온 것이다. 저는
신부 어머니 윤정희입니다. 오늘 제 딸을 위해 노래 하나 부르려고 합니다. 정희가 마이크를 잡고 사랑하는 이에게를 불렀다. 20년간 찻집에서 혼자 흥얼거렸던 그 노래였다. 민서와 도현 그리고 모든 하객들이 감동했다. 20년간의 기다림과 사랑이 담긴 노래였다. 부케 던지기 시간이 되자 젊은 여성들이 모여들었다. 민서가 부케를 던지자 우연히 정희의 손에 떨어졌다. 엄마가? 민서가 깜짝 놀랐다. 하객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다. 엄마, 아빠와 다시 결혼하실 거예요? 민서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정희가 부끄럽게 웃었다. 20년 전에 한 번으로 충분해. 하지만 도연이 무대로 올라왔다. 여보, 왜요? 도연이 갑자기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다. 뭐 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제대로 못한 프로포즈를 지금 해도 될까요? 윤정희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이번엔 정말로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환호했다. 민서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다.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좋아요. 도연이 일어나서 정희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다. 20년 전에 사두었지만 줄 기회가 없었던 반지였다. 이번엔 절대 떠나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약속해요. 두 사람이 키스하자 하객들이 더 큰 환호를 보냈다. 민서의 결혼식으로부터 1년 후 정희의 찻집에는 작은 요람이 하나 놓여 있었다. 민서가 낳은 아들, 도연의 첫 손주였다. 할아버지, 기저귀 갈아주세요. 민서가 부탁했다. 나는 잘 못하는데. 20년간 못해주신 육아, 이제 손주로 만회하세요. 도연이 서툴게 기저귀를 갈아주는 모습을 보며 정희가 웃었다. 20년 전에도 민서 기저귀 갈 때 저렇게 서툴렀는데 그때는 금방 실력이 늘었잖아요. 이번에도 금방 늘 거야. 찻집은 이제 사대가 함께하는 공간이 되었다. 정희와 도연이 커피를 내리고 민서가 가끔 도와주고 강준호가 주말마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작은 손주가 요람해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여보, 행복해? 어느 저녁 정희가 물었다. 응, 정말 행복해. 20년간 꿈꿔왔던 모든 것이 현실이 됐어. 앞으로도 계속 이럴까? 그럴 거야. 이제는 정말 평범하게 살 거야.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었다. 김 과장이 결혼을 한다는 것이었다. 형님, 저도 이제 정착하려고요. 늦었지만 축하해. 형님 덕분에 평범한 삶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김 과장의 결혼식에는 도연 가족 모두가 참석했다. 20년간의 동지였던 김 과장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최 형사도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다. 20년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박도현 씨 사건을 해결하고 은퇴하게 돼서 다행이에요. 형사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직업상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그보다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사세요. 손주가 돌을 맞은 날 가족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다. 할아버지,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될까요? 민서가 물었다. 뭐가 되든 상관없어.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자라면 돼. 할아버지는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도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냥 매일매일 너희들과 함께 있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저는 이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으면 좋겠어요. 정희가 손주를 안으며 말했다. 20년을 잃었지만 이제 새로운 20년이 시작됐잖아. 5년이 더 지났다. 손주는 이제 6살이 되어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찻집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손주가 도연의 무릎에 앉아 말했다. 어떤 이야기? 할아버지가 왜 오랫동안 안 보였는지요. 도연이 정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건 할아버지가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지키는 일은 어려워요? 응, 아주 어려워.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어. 할아버지는 저희를 사랑해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손주가 할아버지를 꽉 안았다.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20년을 잃었지만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다. 매일이 선물 같은 하루하루였다. 그날 저녁 찻집 문을 닫으며 도연이 정희에게 말했다. 여보, 후회 없어? 뭐려? 20년을 기다린 것. 정희가 도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전혀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20년 전에도 2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그 별들처럼 그들의 사랑도 영원할 것이었다. 진정한 사랑은 기다림 속에서 더욱 깊어지고 진정한 가족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